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김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트족의 이동과 고트족이 서고트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하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갈라 플라키디아라는 황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그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인물이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대제라고 위대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바로 이 갈라 플라키디아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수도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황제들이 라벤나에 가서 많이 거처를 하게 되거든요. 라벤나는 베네치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부 이탈리아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예요. 아주 그 오래된 도시고 또 그 다음에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바로 이 갈라 플라키디아에 그 영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고트족이 또 여기 왕국을 세우고 이곳을 수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의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 않는데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가면 가볼 만한데요. 좋습니다. 저도 운 좋게 여기를 이제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갈라 플라키디아의 묘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봉분만 덩그렇게 있을 텐데 당시에는 이 근사한 건물을 짓고 그 속에다 이제 관을, 그것도 석관입니다. 석관을 이제 안치를 하거든요. 벽돌로 지어져 있는데 당시에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조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두컴컴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명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영묘의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 플라키디아가 공주죠. 공주로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억지로 이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고트족의 그 왕자죠. 그 왕족이었던 그 아타울프라는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타울프가 그 알라릭 이후에 왕이 돼요. 알라릭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타울프가 그 서고트족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살아요. 고트족의 왕비가 되었던 거죠. 그 애도 낳아요. 근데 애가 그 어릴 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타울프라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연루가 돼가지고 살해가 돼요. 시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왈리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왈리아가 포로로 끌려왔던 갈라 플라키디아를 로마로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내주는 대신에 당시에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로마로부터 식량을 원조받는 대신에 땅을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한다라는 이제 협정을 맺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부 프랑스에 가면 이 툴루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피레네 산맥에서 멀지가 않은데 그곳을 이제 수도로 삼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남부 프랑스 일대를 처음으로 이제 장악을 하고 서고트 왕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진출을 했었다. 그래서 스페인에 들어선 첫 번째 만족 왕국이 서고트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스코트 왕국의 이제 수도 역할을 또 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 갈라 플라키디아가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번엔 또 오빠가 이제 황제거든요. 황제인데 오빠가 일종의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우스 장군이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호노리아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바로 이 호노리아 공주가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그야말로 이제 로마 황실에서 볼 때는
아주 난처한 일을 저질렀던 그러한 그 말썽꾸러기입니다. 그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하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훈족의 왕이었던 그 아틸라에게 그 청혼을 해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는 얼추구나 좋다 하고 자기하고 호노리아 공주는 정혼한 사이니까 상속분을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호노리아가 받을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요구를 하는 하나의 그 핑계거리가 되었죠. 그것을 제공했던 것이 이제 이 호노리아 공주였는데요. 그 갈라 플라키디아 공주가 낳았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발렌티아누스 황제가 되는데요. 어려서 그 황제가 되다 보니까 누가 섭정을 해야죠? 섭정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엄마가 섭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엄마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 시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이 로마사에서 아주 유명한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 말기에 실권자였고 아주 이력이 재미납니다.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훈족의 고투족 공격이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바로 이 훈족 왕실에 보내져 가지고 일종의 볼모라 하죠. 볼모. 라틴어로는 이제 오브시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호스트죠.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가 이제 일종의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담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수한 명문 집안의 자식을 서로 교환을 해요. 바로 이 아에티우스가 아버지가 이제 높은 장군이었는데 장군이니까 아들로서 처음에는 알라리 궁전에 보내져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투족 왕.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훈족 궁정에 가서 오랫동안 볼모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볼모라고 해서 뭐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왕족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훈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훈족이 잘하는 게 뭐예요? 기마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말을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훈족처럼 말을 타고 그다음에 활도 그렇게 잘 쐈다 그래요. 활도.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이 아에티우스는 왕자들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배우고 하니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훈족 말도 익히게 되고 훈족과 친분 관계를 쌓게 되겠죠. 이제 훈족 궁정에서 돌아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곳이 경호실입니다. 네?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장교로 있었는데 당시에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하네스예요. 요하네스인데 당시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찬탈자라고 칭호를 붙인다. 찬탈자. 정식으로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그런 황제다 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밑에서 높은 직책의 경호실에 있으니까 장교로 있었으니까 어때요? 동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자의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하네스가 동로마 제국에서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를 무력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당시 요하네스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훈족한테 보내요. 네가 잘 아는 훈족 궁정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병사를 빌려와라.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훈족이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 당시에는 이제 판노니아라고 불렀는데 그 판노니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노니아로 급파를 내서 훈족 병력을 꾸어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만의 병사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병사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직전에 그만 이 요하네스가 반대파들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며칠 뒤에 훈족 부대하고 이 앞에서 이제 아에티우스가 나타났거든요. 그 아에티우스는 이제 같이 처형될 지형의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어떤 식으로 부지를 하냐면 훈족 군대가 있으니까 그 훈족 군대를 갖고 동원해서 위협을 하게 됐다 이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갈라플라키디아, 섭정 갈라플리아키디아니까 그쪽하고 그쪽을 위협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에투스가 그 상당히 젊은 나이였는데 협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위협이 먹혀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훈족 병사들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내가 설득해서 내가 데려왔으니까 그 대신에 나에게 갈리아 사령관직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타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졸지에 당시에 그 이 속주 중에서 이 갈리아 쪽이 제일 문제가 많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 지역 사령관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갈리아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의 이 서로마 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실권자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한 20년간 여기 보면 432년부터 454년이라고 제가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드러났는데 이 시기에 그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실권자가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훈족의 군사력으로 이제 그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훈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그 제국의 그 멸망에 어떻게 보면 좀 먼 배경, 중요한 배경이죠. 그죠? 배후에 있었던 그 세력. 라틴어로는 이제 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운노이라고 H 발음을 안 하고 운노이라고 이제 표기를 그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그 370년대 고트족 난민 사태를 초래한 배후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405년에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어요. 일종의 난민 사태입니다. 이것도 수십만의 여러 부족들, 그게는 뭐 수에비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또 그다음에 프랑크족도 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그 게르만 부족들이 다급한 상태로 다급하게 로마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406년에 그 12월 말일이었는데 그때 얼어붙은 라인강을 넘어가지고 수십만의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난민들을 로마 제국이 이제 이때도 제대로 제압을 못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 숫자가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그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몇 차례 민족 이동의 배후에도 역시 훈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미아네스 마르켈리누스라는 장군, 그 사람은 이제 장군 출신의 역사가였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서부터 이제 상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물론 자기가 직접 훈족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여러 훈족에 쫓겨온 그 고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훈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지금도 이제 그 역사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훈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동쪽 아시아에서부터 온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잘 몰라요. 훈족이 유목민 집단이고 이러한 그 유목민 집단이 그 유라시아 그 동쪽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그 맨 동쪽은 몽골리아입니다. 몽고. 오늘날 그 만주 북쪽에 있는 싱할리형 산맥 그쪽에서부터 이제 초원이 시작이 돼요. 스텝이. 그래서 이제 그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몽골이 나오고 몽골에서 서쪽으로 가면 알타이 산맥이 나오고 알타이 산맥 주변에 또 아주 우수한 초원지대가 있어요. 굉장히 그 유목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초원지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 자,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헝가리까지 펼쳐져 있다 이겁니다. 헝가리 한번 가보시면 무지무지 평평해요. 땅이 엄청나게 평평합니다. 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이 풀이 자라는 초원지대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스텝 지대를 따라서 동양의 유목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와서 유럽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첫 번째 아시아에서 들어온 유목민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훈족이었다. 그런데 훈족이 그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몽골에서부터 그 왔다. 근데 바로 그 몽골 지역의 기원전 2세기에
큰 기원전 200년경에 큰 그 나라를 세웠던 흉노족이라고 있습니다. 흉노. 그 한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를 아주 공경에 빠뜨렸던 이 흉노족의 후예가 훈족이다. 좀 명칭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훈족이 흉노의 후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관 그 흉노의 일부가 한나라 때, 특히 한나라 무제 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일부가 그 서쪽으로 도주를 했다.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프탈 혹은 헤프탈이라고 이제 사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고 그 사람들을 훈족의 후예라고 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화이트 훈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백훈족. 그래서 훈족의 일부라고 이제 보고 또 거기서 그 정착한 사람들 말고 또 서쪽으로 계속 이동한 사람들이 바로 훈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일부 학자들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훈족으로 이 훈족이 이 서진을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계속 서진을 했느냐?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드워드 기번은 이 흉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훈족이 이제 서진하는 것이 훈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 사람은 흉노가 내쫓긴 이유 중에 하나로 선비족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아시아 이 책을 읽어보면 선비족이라고 또 유목민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족이 강성해지면서 흉노의 일부가 내쫓기고 그들이 이제 그 전에 서쪽으로 갔던 흉노족과 결합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와서 이제 훈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족들이 이 유라시아 일대에서부터 자관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이동했을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결정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솥이에요. 청동 솥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솥인데 저 위에 이렇게 그 장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족이 활동했던 헝가리 지역에도 이 유물들이 덜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라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흉노의 일파가 아니면 흉노와 아주 비슷한 생활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신라의 김씨 왕가가 이 흉노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시사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많아요. 자, 이러한 훈족이 스테프 지역 유라시아 흑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돈강 유역부터 남부 러시아 지역의 동강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게르마니아 일대까지 모든 족속들을 다 지배를 하게 돼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족의 본영이 본부가 이제 헝가리 지역 판노니아에 놓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이 왕들을 파견을 해서 이 게르마니아와 이 스키티아 일대에 걸친 여러 족속들을 다 지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이렇게 훈족의 최대 판도를 구가했던 아틸라 왕 때의 훈족의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르다네스라는 사람이 쓴 사서에 보면 저 바다, 북쪽 바다, 북해죠. 여기는 북해고 여기는 발틱인데 이 바다에 가까이 사는 족속들까지도 아틸라한테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훈족의 영역이 저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마르켈리누스라는 역사가가 쓴 로마사 책에 이 사람 책은 1권부터 31권까지 있었는데 그 절반은 사라지고 남아있지는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권부터 31권까지 있는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약간 서술을 하다가 딴 데로 빠져요. 딴 데로 빠지는 게 뭐냐? 어떤 족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풍습이 뭐고 이런 민족지적인 그런 정보들을 잔뜩 서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역사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사료가 되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훈족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그리고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참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훈족의 그 생활 방식, 전투 방식 이런 게 이제 그 자세히 서술이 돼 있는데요. 술에 식구들을 태우고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텐트를 싣고 마차에 싣고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경을 하지 않는다. 유목민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말 위에서 이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 말 위에서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위에서 회의도 하고 말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능숙하게 말을 다룬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훈족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을 침공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초기의 기록 중에 하나가 395년입니다. 395년인데 이때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까지 진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거쳐서 남부 러시아로 가서 코카서스 산맥 지역을 통과를 그 산맥 지역을 통과를 해가지고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진출을 그 했는데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제롬이라는 히에로니무스라고 유명한 그 기독교 학자 있잖아요. 그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이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자면 들은 직후에 그냥 그 들이닥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른 그 기동력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 그들이 훈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동로마 제국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 훈족에게 공납을 바칩니다. 매년 금으로 바친 공납 액수가 그 적혀져 있고 한데요. 448년에는 그 여러 차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조약이 이제 그 맺어집니다. 이때 그 항목에는 무슨 이제 그 공납을 몇 배로 더 예전보다 올린다는 조항에도 다뉴브강 이때까지 다뉴브강이 경계였잖아요. 그 다뉴브강으로부터 5일간의 거리.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km 걷는다면 5일간 거리면 100km죠. 100km 이남을 무인지대로 만든다. 네? 오늘날 우리 그 남북한 간에 DMZ가 있듯이 그 무인지대를 두고 거기서는 아무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들어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발칸 반도잖아요. 지금 여기 흑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지금 이게 다뉴브강이거든요.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다뉴브강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흑해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이게 국경선이었는데 447년 조약으로는 이 국경을 이만큼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남은 요 지역 그 벨트는 무인지대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 보면 나이수스라고 요 그 도시가 중요한 도시였는데 국경 도시였는데 여기가 이제 국경이 돼요. 그 군사 도시가 국경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경이 이제 설정이 됐던 거죠. 이 도로가 옛날 그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군사 도로를 따라서 이 도로들 중요한 도로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수스라는 곳에서 그 지금은 이제 니슈라고 합니다만은 이 니슈에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 세리디카라고 해서 오늘날의 그 불가리아의 수도예요. 소피아가 여기입니다. 이 소피아에서부터 길이 쫙 뚫려 있어요. 평지를 통해서. 그러면 그 길로 쭉 들어가면 그 콘스탄티노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남쪽 그 나이수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 테살로니카라고 해서 그리스의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그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군사도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 전부 다 로마인들이 이제 그 놓았던 도로인데 바로 이 도로들이 이 훈족의 이제 중요한 침략 루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동로마 제국이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훈족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바쳐야죠. 그래서 두 나라 관계가 한쪽은 공납을 바치고 한쪽은 평화를 유지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위에 있는 거예요? 바로 훈족이 우위에 있다 이겁니다. 요 프리스쿠스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약을 다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절로 보내졌던 그 동로마 제국의 사절단의 일행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문인이고 그다음에 역사가고 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것도 이제 그 많이 남기고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육로로 오늘날의 헝가리까지 가요. 왜 헝가리에 아틸라 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가서 아틸라를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대사는 아니고 대사의 비서니까 그 아틸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동로마 제국의 사절들한테 그 연회를 열어줘요. 외교 사절이니까 연회 열잖아요. 파티를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서 이제 그 아틸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을 남겼는데 요것이 이제 다 남아 있지는 않고 책으로 따지자면 한 7, 80페이지 그 기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훈족이 그 동로마 제국하고는 관계가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공격하고 또 공납을 받고 뭐 이런 그 시기였고,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하고는 관계가 원활해요. 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이 훈족 그 왕들하고 훈족 왕자들하고 그 친분 관계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볼모로서 그 몇 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의 실권자인 아에티우스 하에서는 이 훈족과 그 서로마 제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51년 그 직전에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호노리아 공주가 아틸라에게 청혼하는 바람에 그 아틸라가 이제 서로마 제국에 대해서 영토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틸라의 요구가 그 여기 밑에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절반을 자기한테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451년에 훈족뿐만 아니라 그 훈족 지배하에 있는 여러 게르만 족속들의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의 그 프랑스 쪽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유명한 이제 451년에 갈리아 대원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동맹이었던 서로마 제국을 갑자기 공격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역사가들 간에도 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력한 설명은 그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바로 이 프랑크족의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쪽, 오늘날의 프랑스 갈리아 쪽으로 쳐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이제 그 프랑크족이 그 왕의 그 왕자들 간에 왕위 그 계승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왕권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데 형은 아틸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동생은 그 로마에 있던 아에티우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틸라가 그 형을 원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로 갔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죠. 형이 이 킬데릭이라는 그 인물로, 요거는 이제 프랑스 인들의 그 역사, 그 아주 오랜 역사에 그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틸라의 그 도움을 받았고, 그렇다면 아틸라하고 훈족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몇 년 동안 왕이 되고 난 직후에 쫓겨나 있었는데 그때 여자 문제 때문에 여러 귀족들의 여자들을 많이 건드려가지고 귀족들이 분노해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오늘날의 독일 쪽이었던 이 투링겐 지역에 이제 가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그 투링겐은 당시에 이제 그 훈족의 그 아틸라가 지배하던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투링겐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그 우두머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아틸라의 신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 있었다는 거는 그 아틸라하고 이 길데릭이 상당히 그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곳을 이제 입증해주는 유물이 17세기에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 프랑스하고 프랑스 국경에 가까운 이 트르네라고 있거든요. 벨기에 쪽에. 거기서 이제 그 1653년에 그 길데릭의 무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무덤에서 어떤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냐면 바로 훈족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훈족의 왕이 아틸라가 선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이제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브로치예요. 브로치. 그러니까 매미 모양의 브로치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그 의복에 이렇게 그 달던 이 브로치가 거의 몇백 개가 나와요.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훈족 이 유목민들 양식이거든요.
요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보석을 이렇게 박아놓는 겁니다. 그런 양식이 이 지금 유럽 동유럽 쪽에 가면 그 많이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요 유물을 갖고 킬데릭이 이제 훈족의 그 동맹자였다. 이걸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틸라가 그 훈족 연합군 이끌고 이제 들어간 루트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서부터 이제 그 라인강을 건너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가고 한쪽은 그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 북쪽으로 갔던 부대는 파리 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리를 약탈하지는 않아요. 당시에 이제 그 파리 쪽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유명한 그 생트 제노비에브라는 일종의 수녀죠. 아주 신실한 그 처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훈족 군대가 슬쩍 지나가기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파리에 가면 생트 제노비에브 그 언덕이라고 소르본 대학 뒤에 이렇게 그 언덕이 있는데 생트 제노비에브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 언덕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훈족의 연합군과 무려 뭐 몇십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몇십만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측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샬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전쟁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되는데 이 전투에서 훈족이 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훈족이 패한 게 아니고 거의 무승부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족이 그 패한 게 아니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아틸라가 또 이탈리아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훈족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했다면 뭐 군대가 군사력이 많이 소실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헝가리 그 판노니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그 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유명한 그 원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마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로마를 약탈하지 않았던 거는 그 당시에 그 능력 있는 교황이라는 건 로마 주교를 말하거든요. 로마 주교인 그 레오 1세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아틸라를 설득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공격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다.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틸라가 퇴각을 한 것이다.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아틸라가 그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요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틸라가 소로마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급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처녀를 마누라로 맞아 들여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밤에 엄청나게 이제 술을 먹어대는 바람에 그 다음날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훈 제국이 이 그 아틸라의 급사 이후에 1, 2년 만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훈 제국이 엄청난 그 영역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광성한 제국이었지만은 이 제국이 내부적으로는 탄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력 투쟁, 그 왕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그러한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훈 제국이 이제 그 급히 이제 급속하게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훈족의 상당 부분은 그 판노니아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브강 너머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 일대로 이제 도주를 그 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틸라의 뒤를 이어서 아에티우스도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로마 황제도 그 병사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 451년으로부터 몇 년 동안 이제 그 이때까지 그 로마사의 주역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것밖에 남아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듯이 이 반달족이 이제 로마시를 약탈을 하는데 이건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왜? 이탈리아 내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당시에 이제 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그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북아프리카가 오늘날에는 뭐 그 별 볼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쪽은 지금 뭐 아마 기후가 좀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곡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 카르타고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죠. 그죠? 그 굉장히 그 무역로를 개척을 해서 불을 쌓았던 카르타고가 있었고 그 카르타고 지역이 전부 다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곳에 그 로마의 유적이 그 도시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리비아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막 그 IS 같이 이제 과격한 그 세력들이 날뛰는 이 리비아에도 보면 그 로마의 그 유적들이 근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시장터라고 하는데 시장터가 이렇게 상당히 근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동서 로마 군대가 그 연합해 가지고 이제 이 부유한 아프리카를 그 반달적으로부터 이제 그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갈리아 빼앗겼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빼앗겼죠. 그 로마 제국에 남아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뭐 이탈리아 정도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도 만족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소로마 제국의 이제 그 최후가 한 20년간 이야기인데요. 아까 갈라 플라키디아 그 아들이었던 그 발렌티아누스 황제가 젊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9명의 황제들이 이제 줄을 있는데 제대로 그 원래 황제라는 게 이제 그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대통령하고는 달리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못하고 한 2년 정도밖에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내쫓기는 거죠. 예? 그 군대 반란에 의해서 아니면 그 또 다른 실력자에 의해서 내쫓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안정된 그 통치 권력을 그 창출하지를 못하고 로마가 이제 완전히 그 풍파 앞에 조그만 그 배가 흔들리듯이 로마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제 몇 명의 이제 중요한 그 인물들이 로마를 이제 그 뒤 흔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군대를 배경으로. 그 군대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 로마의 그 시민군이 그 정규적인 이제 군대가 거의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는 용병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용병들이 대부분 다 게르만족이다 이겁니다. 게르만족. 훈족도 이제 뭐 일부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용병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용병 대장들이 로마를 다지우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레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틸라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판노니아 출신인데 그 아틸라의 신복으로 있다가 2번이나 동로마의 사신으로 보내졌을 정도로 아틸라의 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틸라가 그 죽고 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동로마 군대에 들어가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군사력을 군인이니까 높은 군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병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아들을 황제 자리로 옹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이름이 이제 로물루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로마를 세운 로마의 건국 시조가 로물루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로물루스.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BC 753년인가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 이름이 로물루스예요. 마지막 황제도 희한하게도 이제 로물루스입니다. 15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그런 나이에 이제 그 황제가 됐는데 아무런 실권은 없어요. 아버지가 오레스테스가 그 실권을 잡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군사 독재라 할까요? 네? 그 오레스테스가 거느리고 있는 그 용병 부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권력이 이제 행사가 되는데 이 로물루스를 마지막 황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 뭐 그 로마에서는 이 금화를 주조를 하니까 그 금화가 남아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금화의 그 인물상이 이 마지막 황제입니다. 좀 어린애 같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이제 그 초대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처럼 저렇게 폼나는 그런 조각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왜? 황제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황제 자리에서 또 내쫓기는
이제 그런 그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황제를 그 내쫓은 인물이 오도아케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책을 세계사책을 읽어보면 그 오도아케르라는 인물이 이제 로마 제국 말기에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일부 역사가들에 의하면 훈족의 후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틸라의 또 신복이에요. 아까 그 마지막 황제의 아버지 오레스테스도 아틸라의 신복이었죠. 요 오도아케르의 아버지도 신복이었습니다. 그 두 아버지가 잘 아는 관계예요. 이 오도아케르가 그 아버지 스키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의 이제 그 부대에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탈리아로 들어와가지고 그 용병 부대 당시에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런데 이 오레스테스에게 대해서 오레스테스가 이제 실권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 병사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그 병사들의 요구를 그 들어주지 못하니까 병사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우두머리였던 오도아케르, 이 훈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오도아케르를 자기들의 그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된다. 그래서 오도아케르가 구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레스테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도 죽여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죽입니다. 근데 죽이질 않고 상당히 이 오도아케르는 인자했던 사람인지 그 나폴리 저 남쪽으로 쫓아버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연금을 주고 매년 그 황제에 맞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을 주고 남쪽으로 쫓아버리죠. 대신 이제 황제가 사라졌지만은 새로운 황제를 임명하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로 이 마지막 황제 소년 황제가 내쫓긴 해가 476년이거든요. 로마가 건국되었던 BC 753년으로부터 따지자면 1229년째라고 합니다. 로마 천년 제국이었던 로마가 훈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오도아케르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종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그 무너진 나라는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서쪽 부분이었죠.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아요. 동로마 제국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로부터 또 거의 1000년간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수도가 비잔스라고 옛날에 비잔티온이라고 불렸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이 비잔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쪽 영토 정도가 이제 그 남아 있다가 11세기 경에 가면 그 투르크인들의 침략을 받아요. 몇백 년 전,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경에는 이 투르크인들과 굉장히 그 관계가 원만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11세기에 가면 새로운 투르크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이란 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회교 전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전사로서 이 이교도들을 정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뒤를 또 오스만 투르크가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15세기 중엽에 동로마 제국까지도 그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까지 따지자면 로마 제국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존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서로마 제국에서 오도아케르 이후에 그 새로운 이 왕이 되었던 사람이 그 고투족의 왕인데 이 동고투족의 왕이었던 그 테오도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역시 그 라벤나라는 곳에 그 사람의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이제 그
테오도릭의 궁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로마 황제 궁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묘도 남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인들에 의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근대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이 회교도들이 동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에서 건너온 그러한 학자들이 없었더라면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게 서로마 제국만 생각하자면 그게 5세기에 끝이 나는 거지만은 이 동로마 제국까지,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까지 생각하면 무려 15세기까지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제국이 남긴 여러 가지 역사적 유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